네, 뉴스를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인데요. 벌써 저희가 수많은 그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네, 소개해 시작하기 주시죠. 전부터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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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튜브에서 소장님을 좀 찾아봤어요. 네. 왜 얼굴 가리실까요? 제가 한 말씀 조언을 드리자면 네. 투데이 잡스 3.0이 제일 예쁘게 나와요. 아,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네. 의상을 이렇게 좀 격식을 갖춰서 경제 얘기를 하시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프리하게 하시니까 훨씬 예쁘게 나와요. 아, 그 말씀. 넥타이하고 네. 거기서 딱 그러니까 하시는군요. 너무 이제 딱딱한 원래 딱딱하지 않으신 분. 네. 정말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제가 볼 때 연예인을 하셨으면 어울렸을 것 같은. 제가 뭐 딱딱하게 해달라면 또 딱딱하게 주문한 주문자 생산이에요? 네. 아, 딱딱하게 해달라고 아, 요청을 얼마든지. 받았었습니까? 아. 네. 근데 딱딱하면 불편하더라고요. 하여튼 투데이 잡스 3.0이 제일 예쁘게 나온다. 저는 네. 그 얘기를 하고 아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예. 사실 김현우 소장님을 모셔서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금리 얘기도 하고 물가 얘기도 하고 그날 첫날 오셨을 때 2주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오늘 물가, 금리, 환율 얘기하겠습니다. 네. 약속을 못 지켰어요. 물가 한 주, 금리 한 주, 이제 예. 환율 얘기 오늘 할까요? 야, 오늘 해야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그때보다 환율 얘기하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됐죠. 그렇죠.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아진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더 심각해진 거예요. 심각해졌는데 제가 이렇게 웃고 있어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심각한 얘기를 또 계속 심각하게만 전달드리면 아니, 또 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피로감을 느끼실 테니까 어쨌든 재미있게 전달은 하고 이해하시 쉽게 전달은 해드리겠지만 사실 이게 좀 쉬운 상황, 네. 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그렇죠. 공감을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인데 행복한 얘기는 언제 하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네, 조만간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네. 일단 오늘 예. 지난주 방송 시간 때문에 아쉽게 금리 얘기를 마무리를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네네. 마무리가 안 돼. 잠깐만 한번 마무리해보고 네, 가면 네, 좋을 것 그럴게요. 같습니다. 예. 네네. 파월 이분 되게 자주 들어요. 파월. 예, 이제 친숙하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말은 2%로 간다는 얘기. 가게 될 되기를 거다. 기대한다. 네. 이거 밤중에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중에.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내려갈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 예. 그러면 앞으로 많이 올린다는 얘기인가? 이 생각이 든 거죠.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난 15일에도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0.5% 빅스텝 혹은 0.75%포인트의 뭐 자이언트 스텝 앞으로 계속 할 수도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우리는 잠자고 있을 밤중에 아닌 밤중에. 아닌 밤중에 또 그런 얘기를 더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가 놀라운 수준이다. 네. 그런데 추가적인 놀라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서프라이즈 하지만 더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있으니 저런 얘기 저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놀라운데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얘기 좋은 걸로 서프라이즈를 해줘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로 안 서프라이즈 좋은 하면 안 얘기로.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물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오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 물가 잡는 데에 모든 이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그러기 뉘앙스의 위해서?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어려워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물가 잡는 게 1번이고 네. 그 목표치는 최우선적으로 2%대로 만들겠다. 네. 지금 뭐 4%, 5%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지금보다 반토막 내가지고 2%대로 맞추겠다. 강력하게 그 의지를 시사했으니까 앞으로 더 금리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게 적절한, 그렇죠. 적절하다.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2%로 어떻게든 만들겠다 하면서 네. 덧붙인 게 그러므로 금리를 인상하기 때문에 경제 침체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라고 했다고 하는 걸 보면 맞아요.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어로 했어요. 쉽게 한 게 아닌가, 어렵게 했네요. 그러면 어렵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보다도 물가가 더 걱정된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경제 상태가 지금 이 연착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덧붙인 건 또 뭐냐면 미국 경제는 매우 강력하다. 좀 서운해요. 자기네들은 살만하다 이거죠. 우린 괜찮아. 남이 우린 어떻게 괜찮아. 되든지 말든지. 네. 충분히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버틸 만한 수준이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이라는 건 지금보다 금리를 훨씬 더 많이 올려도 많이 올려도 그걸 버틸 수 있을 만큼 미국 경제는 지금 충분히 탄탄하다. 뭐 실업률도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니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뭐 부작용 뭐 힘든 건 있겠지만 침체 올 수도 있지만 침체까지는 안 되고 연착륙은 어렵겠으나 그래도 버틸 수 있다. 네. 그러니 금리 올릴 것이다라는 신호를 주다 보니까 실제로 어제 미국 시장이 약간 주춤하면서 소폭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었으면 저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난리 났을 거예요, 백악관에서. 어? 선거해야 되는데 그렇죠. 금리 올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지 그 표정이 이렇게 보이는 듯한. 아니, 위대한 아메리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폴 보커 의장이 그때 올린 거 보니까 네. 1% 올리면 우리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1% 올렸다. 그 당시에 막 4%씩 맞아요. 기준금리가 20% 가까이 됐던 적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의 서프라이즈한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네. 다른 나라 신경 안 쓰겠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다음 네. 달 8월, 10월, 11월 네 번 있는데 그렇죠. 4번 남았죠. 0.25%씩 올려도 4번 올리면 1%가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하고 상단 똑같은데 지금 똑같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1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따라가야 게임이? 되는 거겠죠. 따라가야겠죠 거의. 그럼 우리도 1 올려야 돼요, 그러면? 예, 뭐 우리 뭐 이렇게 도박, 노름 뭐라 그러죠? 그 포커 같은 거 하면 전 잘 모르는데 뭐 받고 더 뭐 이렇게 1% 받고 더블로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금리 역전이라는 게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쵸. 이제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역전됐다는 건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통상적으로 낮아야 되고 우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게 뒤바뀌는 현상. 지금은 이제 같잖아요. 네. 같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다가 무이자라고 할게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0%일 때 무이자로 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네. 이자가 조금 더 높은 신흥국, 한국을 포함해서 한국에다가 돈을 갖다 맡기면 그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거 가만히만 받는 거. 있어도 맞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무이자로 돈 빌려서 어딘가에 넣어놨더니 여기는 이자를 준대네. 그게 사실은 역전이 안 된 일반적인 상황. 네. 그러면 이제 투자 자금도 잘 들어오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붙어버렸어요. 네. 똑같은 상황이면 굳이 돈을 빌려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죠. 왜 이렇게 작은 시장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뒤집힌다? 네. 라고 한다면 더 그럴. 돈 빼. 그렇죠. 그렇죠. 그때 네. 빼야죠, 빠르게. 네, 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역전되는 걸 그대로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물론 이제 과거에 역전이 안 된 시기 역전이 안 된 시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길게 가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생각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가면 우리는 조금만 계단 하나씩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기서 두세 계단씩 막 올라가면 우리도 그만큼씩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빅스텝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는가. 근데 그렇게. 이번에 환율 자체도 굉장히 올랐고 환율에 예.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역전이 됐었던 과거 사례를 생각해 보면 네. 역전이 되었을 때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려고 할 때 네. 그 당시 환율 때문에 또 손해를 볼까 봐 못 빼는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 선제적인 대응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거든요. 과거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이 됐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돈이 안 빠져나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때는요. 네. 네. 왜 안 빠져나가냐를 들여다보면 좀 약간 신기해요. 나중에 이제 분석이 되는 건데 네, 한국 경제가 튼튼해서인 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한국 경제는 강력하다. 뭐 네, 이거 아니고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힘이 아니고 있다. 첫 번째는 못 빠져나간 거, 물린 거죠. 이제 외국인들도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 예, 이게 더 올라갈지 모르고 하다가 물려버린. 네. 이게 지금 팔고 나가면 손해가 돼버리는 상황이라서 아, 투자 자금이 보자. 못 잡죠. 이거는 우리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 네, 그렇죠. 물려서 못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미래가 보였기 여기에 때문에. 돈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겠느냐를 봤을 때 이제 외국인들은 일단 던지는 분위기예요.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주식은. 많이 팔고 있어요. 주식은 일단 많이 팔고 있고 네. 환율이 이거 계속 오르고 이 고환율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은데라고 판단하는 측면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1,300원보다 더 올라가서 뭐 1,400원, 1,500원 이렇게 가지는 않을지언정 네. 이 상태가 그래도 고환율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는 상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지금은 불안한데 일단은 주식 팔고 보자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조금 큰 네.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뭐 기관들은 주로 팔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들, 야 이게 저가매수 기회 아닐까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그걸 사고 있는 여력이 좀 있네요. 아직은. 예, 그렇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이 좀 받아주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네. 팔아야 되니까 네. 개인들도 이제 슬슬 파는 분위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이 팬데믹 초반에 코스피 지수 1,400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네. 뭐 환율이 얼마든지 간 지금 팔아도 그렇죠. 뭐 거의 그렇죠. 2배 가까이 오른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자금 규모도 클 거 아니에요, 그런 맞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외국인이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좌지우지하는 큰 역할을 했었는데 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들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 맞아요. 개인들이 들어온 돈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까지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 아. 문제는 언급해 주신 대로 이게 대출받아서 들어오고 유동성 때문에 풀어진 돈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됐을 때 과연 그럼 누가 받쳐줄 것이냐. 네. 이 손해를 개인들만 피해를 입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우려들도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안 그래도 대출 말씀하셔가지고 네. 우리 행복자산관리연구소니까 행복한 소식 한번 기대하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있습니다. 뭐 있어요? 네, 이북현 금융감독원장이 얼마 전에 예. 은행장들이랑 간담회를 가지면서 음. 은행이 지나치게 이익 추구하고 있지 않냐 그것 때문에 비판을 하면서 예. 이자 장사에 대한 이제 경고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금씩 인하하는 좀 모양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대출 받았던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은 좀 숨통이 좀 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영향이 없지 않나 있을 거지만 그래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영향이 되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행복한 야, 이거 메시지는 아직도 오늘 또 이거 얘기하다가 환율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자, 네. 요 대출이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사실 중요하잖아요. 영향을 맞습니다. 많이 받으니까. 네, 사실 환율은 아니 나 해외여행 안 가면 별로 느낌 없어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뭐 금리야 뭐 난 예금 넣은 거 없어 할 수도 있는데 대출은 받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없는 맞아요. 사람 거의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대 마진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불만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은행이 예금 이자는 쥐꼬리만큼 주는데 대출 이자는 이만큼 받아가지고 맞아요. 실적 장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실제로 돈을 많이 엄청 벌었어요. 벌었잖아요. 엄청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이 대출 금리를 낮추지 못한 건 뭐냐 하면 규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낮추지 말아라는 규제가 아니라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그 규제 때문에 은행들이 고객들 왔을 때 쫓아내지 않으려면 네. 그냥 그 쫓아내는 간접적인 방법이 간접적인 금리를 올리는 거죠. 비싸게.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대출 받을 거 급한 거 아니면 발길을 돌리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가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의 마진이 커졌단 말이죠. 네. 그래서 실적도 좋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힘든데 니네들만 이자 장사하냐. 은행들도 사실 불만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지적을 받은 게 너네 예대 마진 이거 격차 줄여라. 가산금리 올렸던 거 낮춰라. 그래서 낮추고 있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게 우리 직업 방송이니까 기업에 대해서 마진이 많이 남는다, 이윤이 많이 남는다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이걸 규제를 하는 게 맞을까? 이게 일반적인 기업이라고는 우리 회사라고 한다면 좀 속상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게 은행한테 그럴 수 있는 게 정부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라이센스 산업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돈놀이잖아요. 은행은 저한테도 기회를 준다면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아니 정해진 거잖아요. 그쵸. 싸게 빌려다가 비싸게 주고 그리고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골라가지고. 맞습니다. 네. 누구든 할 수 있는 장사예요. 네. 그런데 누구든 못하게 하는 건 그렇게 막 들어왔다가 시장을 망쳐놓으면 안 되니까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에게만 라이센스를 주고 대신에 말 들어. 네. 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너희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럴 때 어려울 땐 같이 힘들어야 돼. 네. 해서 이제 규제를 하는 거니까 네. 그만큼 낮출 유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가 얽혀 있다는 게 뭐냐면 대출은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잖아요. 원래 그렇게. 은행이 낮출 수 있는 건 이 가산금리예요. 네. 그들의 마진폭. 네.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단기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고정금리 상품이 되는 은행채 5년물.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올라가고 있냐면 한전, 한국전력의 영향이 지금 큽니다. 뭐 채권 발행 엄청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네, 한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채권 발행을 엄청 하면서 시장에서 채권을 막 풀어놔요. 그러면 야 한전은 3% 4% 주는데 은행은 2%밖에 안 줘? 야 니네 거 채권 왜 사? 이래버리는 그렇죠. 거죠. 한전은 나라 공사잖아.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채권 금리를 올려놓다 보니까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도 낮게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네요. 같이 갈 수밖에 이자를 많이 없네요. 줘야지.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말씀해드린 대로 가산금리가 떨어져도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결국은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은 싸지겠지만 이게 더 높아져 버리면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야 금감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대출 금리는 별로 안 낮아졌는데 하는 게
우리 실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금리가 인하됐다기보다는 네. 지금 금리 전체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대출 금리가 그 정도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가 실질적인 인하라고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폭이 조금 더 완화되다가 네. 이제는 기준금리도 올라가 버리고 네. 가산금리가 조금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걸 합쳐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네. 네. 이런 상황이 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런 걸 빨리- 자기 위안이라고 그러는 거죠. 안 오른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어우. 빨리 행복 자산 투자를 네. 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예. 합니다. 예, 어쨌든 드디어. 뭐 금리가 오르는 거는 되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자영업 하시거나 작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환율 영향을 많이 받으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에서 왜 자금 빌려와서 운전자금 운영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예, 예,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많이 있을 텐데 네. 우선은 물가하고 음. 환율하고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상관관계가 정확히 얼마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 한은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환율이 어느 정도 오르면 물가가 요만큼 오릅니다. 네. 라는 것들을 발표하긴 했으나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최근에 나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1% 오르면 물가 상승률이 0.06%포인트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금리가 오르는 건 환율에 영향을 미쳐서 이것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은 과거에는 조금 더딘, 좀 네. 별로 흐릿한 상관관계가 없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강력해지고 있어요. 네. 물가가 오르면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물가는 왜 올라? 네. 나 미국 나가서 소비하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을 읽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의 소리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거든. 원자재 때문인가 왜 그럴까요? 뭐 사와서 그래요? 원자재 때문에 이것도 되게 복잡한 건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사와야 될 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유를 엄청 포함해서. 많죠. 네. 엄청 많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다 사와야 돼요. 근데 달러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건 미국에 나가서 혹은 해외에 가서 뭔가를 사올 때 원화를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달러로 환전해서 그 돈으로 달러를 사오는데 달러 가격이 일단 비싸집니다. 이제 환전을 한다는 건 달러를 사야 되는 건데 그렇죠. 1번 달러를 사려고 보니까 달러가 비싸졌어. 네. 어쨌든 샀어요. 이걸로 결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2단에서 가격 부담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사온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전반적인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네. 그 생산자 물가는 가격 전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비가 하는 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1번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때문에 다들 막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 이제 튀김을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밀가루와 식용유가 들어가니까 네. 당분간은 튀김을 끊겠다. 음. 뭐 이런 얘기 하시는 주부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겠네요 당분간. 근데 맛이 없- 맛이 없잖아요. 역시 선생님 저하고. 그러니까 저는 네. 좋아하는 음식이 떡볶이. 네. 그리고 떡볶이만 먹으면 그렇잖아요. 튀김도 먹어야 되는데. 김말이를 안 먹고 떡볶이를 먹는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일이에요. 없어요. 근데 진짜로 가격 많이 올랐어요. 네. 모든 떡볶이 가게 가격이 500원씩은 최소한 올랐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분식값은 마음대로 못 올리거든요. 못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올리는데 500원 오른 게 크게 오른 게 뭐냐면 기존에 3,000원 하던 게 500원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3점. 거의 15% 정도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저도 그분들이 힘든 걸 아니까 좀 말씀드리긴 아우, 어렵지만 당연히. 기존에도 500원 오르기 전에도 떡볶이 개수가 조금씩 줄어들긴 했어요. 그게 하나씩 두 개씩. 그게 마지노선이었던 거야. 네네네. 그렇게까지 버텼는데도 안 되니까 맞아요. 이제 네. 500원 올린 건데 그분들도 뭐 돈 많이 벌려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네. 네. 환율과 물가 얘기가 떡볶이까지 왔어요. 자, 환율과 물가가 그 관광업의 첫 번째가 예. 이제 사오는 돈이 많이 드니까 오를 수 있다. 그렇죠. 예, 그 첫 번째 끝이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얘기하면 야 우리가 수출할 때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아, 맞다. 맞아요. 수출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며 그러니까요. 내수보다는 수출에 기대잖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수출할 때도 가격 경쟁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10만 원짜리 물건. 네. 그러면은 이걸 뭐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100달러잖아요. 네. 그럼 나가가지고 미국에다 팔 때는 100달러에 팔 수 있는데 환율이 올랐다?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10만 원을 팔면 100달러보다 낮게 팔 수 있는 거고 네. 아니면 그냥 100달러를 유지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왔을 때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학교 때 배웠던 거. 그렇죠. 저도 배웠었던 근데 하나 것 더 같아요. 파고 들어가면 또 골치 아픈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지만 그걸 사주는 입장에서 수입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거 환율이 계속 오르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걸 꼭 사야 돼? 안 돼. 지금 사야 돼. 주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달리 계약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수주가 줄어들 수도 있고 발주가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가 밀가루 안 먹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조선업계를 보면 카타르가 130
수척을 갖다가 2020년에는 대한민국에 저희가 2년 후에 맡기겠습니다라고 예약을 해놨었는데 2022년이 딱 되니까 원자재 가격 오르죠, 환율 오르죠. 이러다 보니까 갸우뚱. 야 이거 우리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얘기가 달라졌어. 너희들한테 발주는 안 해야 될 것 같아. 배 가격을 낮춰주지 않는. 뭐라고요? 해서 30척이 날라갔어요. 근데 결국은 소름. 오 진짜 아니 그렇다고 그 뱉은 거를 30척을 그냥 날려요. 이게 돈도 많으면서. 예약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라 그때 예약만 해놓은 거예요. 너희 식당 가서 우리가 저녁에 회식할게 하고 한 2시쯤에 전화 걸어서 얘기를 했는데 5시쯤 되니까 우리가 아직 점심 먹은 게 배가 안 꺼져서 그거 예약금을 갈지 받았어야 모르겠는데 되는데. 그렇죠. 예약금을 받았었는데 통상적으로 배를 수주하는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네. 예약은 그냥 MOU 정도만 쓰고 계약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아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할 때 그때 돈을 매기는데 이제 계약서 쓰려는 시점에 오니까 달라지는 거죠. 이 손님 지금 몇 명 오실지 아까 한 20명 오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세팅을 해놔야 되거든요. 예약금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기 20명은 좀 그렇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예약이 되기는 했으나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수출과 수입에서는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미뤄요. 제가 언제나 이 방송에서 많이 들었던 말을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이 제일 싸다. 오늘 하십시오. 그치.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카타르 말로 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어로 해도 안 되고 영어로도 못하는데 심지어. 네, 그렇죠? 전 영어를 못해요. 네. 네, 그래서 환율 오르는 게 반드시 수출하는 국가에 유리하거나 또 수입하는 국가에 불리하거나 이렇게 딱 맞지는 않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침체가 좀 온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속도. 네. 얼마나 빠른 기간에 환율이 급하게 변동하느냐.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네. 지금 위험한 거는 환율이 오른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오르겠고 그다음에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럼 하반기에도 아마도 이런 고공행진이 이어질 거로 전망하신 거군요. 제가 감히 그걸 전망은 하긴 어려울 것 같고 네. 한국은행의 전망이라든가 각종 이제 전문가들 전문 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 네. 조금 암울합니다. 환율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네. 앞으로 이 고환율 강달러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네. 그래도 그나마 조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건 이 고통이 우리만은 아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IMF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힘들 때 뭐 아시아도 힘들었긴 하지만 원화가 약했어요. 네. 다른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비싸지기도 하지만 우리 원화가 더 싼. 우리가 그래서 제일 힘들었죠. 그렇죠. 그렇게 아시아의 용에서 뭐 호랑이로 추락한다는 네. 뭐 이런 소리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행인 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원화 대비 달러도 비싸지만 유로화 대비 달러도 비싸고 위안화 대비 달러도 비싸고 엔화 대비 달러는 더 비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1,300원이 넘었지만 그게 과거 10년 전에 1,300원 달러당 1,300원의 느낌하고는 좀 다르다. 네. 이게 그만큼의 충격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금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네. IMF 때 호주 환율이 500원대였어요, 1달러가. 네. 그런데 IMF가 딱 터지고 몇 달 사이 제가 있었던 한 2, 3, 제 느낌으로는 호주에 계셨어요? 네, 2, 3개월 사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환율이 기억나는데 500원, 550원에 제가 갔어요. 근데 올 때 1,000원이 넘었어요. 2배? 근데 문제는 올 비행기 값이 이제 제가 마지막 남겨둔 금액을 2배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달러가 변하면 이렇게까지 무섭게 그렇죠.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느꼈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한국만 힘들었어요. 네. 필리핀하고 몇 군데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1,200, 1,300원 넘었잖아요. 네네. 그럼 쭉 가는 거예요? 요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때 또 전망이 달라요. 네. 1,200원을 넘을 때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야, 이제는 이 1달러당 환율이 1,200원에 그냥 고착된 거다. 네네. 라고 봐서 지금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2019년쯤에도 그런 적이 있고 한 2016년쯤에도 그쵸, 맞아요. 그때마다. 근데 환율은 밴드에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네. 네. 근데 밴드에서 움직이고 고기를 터치할 때마다 야 이거 1,200원 넘어가면 이거 골치 아파. 약간 상징적인 수준이거든요. 그걸 넘어가면 야 이거 이 1,200원 그대로 고착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은 계속 나오고 요번에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뭔가를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될 되는 것들은 또 문제는 아니에요. 뭐 중국의 문제도 있고 중국도 사실 지금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자국의 통화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달러 대비 다른 이 통화들의 약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상태는 계속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1달러당 1,200원, 1,300원 하는 이 숫자가 더 오래 지속될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구두 개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 이렇게 하는 거죠. 환율이 막 오를 때 풀 거야. 맞아요. 또 봐봐. 이제 풀 거야. 걱정하지 마. 더 이상은 안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말로만 하는 거. 정부에서 개입하는 거. 이제 네. 환율이 너무 변동성이 커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개입을 하는 것이 암암리에 모든 네. 국가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거대로 구두 개입 일단은 환율이 이렇게 불안하면 우리가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뭐 환율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즉 달러를 좀 사들여서 네. 나라를 좀 고간에다 채워넣겠다. 그렇게 신호만 주더라도 시장이 약간 안정되는 거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예, 이제. 심리적으로 예. 안정되는 거 있고 그러다가 말로는 안 될 때 이제 엄마 아빠가 너 하지마 이러는데 처음에는 듣다가 만 하네? 애가 알아. 예,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화난 게 아니라 그냥 괜히 그러는 거구나. 이러면 이제 말 안 듣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진짜로 땡!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때까지 한번 해줘요. 때까지 하는 게 이제 실제로 개입하는 거. 네.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네. 이제 외환 시장에 정부가 뭐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그럼 개입하는 게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 야 나라가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잠깐 가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걸 미국이 예전에 강력하게 한번 통제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중국과 사이가 많이 안 좋기 시작할 무렵에 중국 니네 의도적으로 자꾸 시장에 개입해서 위안화 자꾸 낮추는데. 낮추는 거 아니야? 니네 수출하기 편하게? 너희들 그러면 환율 조작국으로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각종 페널티는 다 매길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중국만 뭐라고 하긴 뭐하니까 다른 나라는 혹시 환율 조작하는 데 없어? 확인해 볼게. 그 불똥이 막 튀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2년 전, 3년 전, 2019년인가 그때쯤부터 환율에 우리가 개입은 한다. 외환시장에 개입은 하는데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분기별로 좀 공시는 하겠다 해서 공개를 그때부터 하긴 해요. 근데 그때 공개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개입 안 하더라. 우리는 이제 누명을 벗을 수는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정부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환율 시장에 들어가서 달러를 좀 급하면 사오거나 그래서 시장에 좀 유동성을 풀거나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1,300원을 뭐 1,100원대로 낮출 정도로 그건 불가능하고. 그렇게 개입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죠. 적어. 네. 비축 통화가 달러고 네.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원화가 기축 통화가 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네,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까 네. 그 좀 대응 수단을 좀 깊이 있었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 좋겠는데.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거 말고. 제 생각에 할 수 있는 대응은 결국에는 네. 차라리 1,200원대 고착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구나라고 모두가 인정을 해버리면 이제 차라리.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걸 기준으로 무언가를 세울 수가 있고 더 그렇죠. 올라가거나 더 떨어지지 않을 거란 믿음 하에 어쨌든 다시 안정적이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또 이런 걸 좀 예측을 좀 경제연구소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이 그래서 이제 통화신용보고서 딴 얘기예요. 예. 해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요. 감히 아주 감히 부드럽게 연결을 하셨어요. 네. 제가 감히 어떻게 뭐 전망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희 믿어요. 저희는 우리 믿어요. 교수님이니까. 네, 전 믿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믿습니다. 이제 유수의 정책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전망치를 내놓죠.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네.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치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파월 의장도 작년에 했던 말 다르고 올해 했던 말 다르고요. 올해 초에 한 번 맞아요. 다 네. 뒤집었잖아요. 지난달에 했던 말 다르고 이번 달에 했던 말 맞아요. 달라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그런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관이라고 하는 곳도 미래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각종 시장의 변수들이 너무 많이 터지고 있고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성이 너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경기가 지금 어려운데 가장 1번이 이제 물가라는 거.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제 금리를 많이 올리고 네. 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환율이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예측을 하지만은 미국이 또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그렇죠. 있으니까 하는 총재도 그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지난번과 지금의 스탠스가 달라진 건 없다. 다만 이제 정보가 달라진 건 있는데 파월 의장 말이 달라졌다. 그리고 유가가 달라졌다. 그러네요. 그런 정보들이 중간중간에 가미되면서 우리는 통화정책 방향을 이렇게 내놓고 저렇게 내놓을 것이다.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그렇죠. 얼마든지 달라질 바뀔 수 수 있다는 있으니까. 거예요. 우리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크게 안 올린다며 라는 말을 100% 신뢰하고 쭉 갈 수는 없는 거라는 거. 네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변동성의 길은 열어둔 거니까
우리들도 그걸 감안해서 좀 정보를 들으셔야 돼요. 사실 막말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러시아가 침공할 줄 알았을 맞아요. 것이며 코로나19가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 보는 분들이 좀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지금 이렇게 환율은 뛰고 금리도 계속 날고 있고 이런 치솟는 물가 이런 팍팍한 와중에도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이렇게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건 어렵지만 네. 투자 전략 정도는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1번이 뭘 것 같냐면 저는 이 상황일수록 벌려고 하는 것보다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지키는 겁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해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계좌 열어보면 다 파란색일 거예요. 네, 그렇죠. 다 파란색인데 MTS 그 주식 거래하는 창을 열면 맨 첫 번째 창에 오늘 거래가 많은 종목들 탑 5를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그 탑 5 중에는 하락하는 종목도 있지만 막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네네. 그게 더 힘들어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하실 게 뭐냐면, 나는 왜 마이너스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버텨오다가, 이걸 팔고 저걸 살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벌려고.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조금 만회를 하려고. 예. 이런 상황에서도 투자를 성공하려고 벌려고 초점을 맞추려고 이거 정리하고 저것 하다가 그게 꺾어지고 이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속된 말로 계좌가 녹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도 녹죠. 예, 녹아버립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과거에 투자를 쭉 해왔던 이유가 뭐였는지 이 종목을 샀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 종목을 산 이유는 뭐였고 만약에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 펀드를 내가 투자한 이유는 뭐였고 네. 그걸 다시 찾아야지 괜히 조금 더 여기서 만회하려고 뭔가를 움직였다가는 더 단타적인 투기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지켜야 될 건 뭐냐? 유동성 확보.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밤밤에 또 자고 일어났는데 파월 의장이 또 뭐라고 했는지 이제는 옆집 아저씨처럼 친숙한 이름이 돼버렸는데 파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파월 아저씨가 뭐라고 할지 정말 변동성에 휩싸여 있는 전 세계 시장이다 보니까 요럴 때일수록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셔야 된다. 유동자금을. 뭐 쉽게 얘기해서 은행 예금이라든가 뭐 아니면 CMA라든가 그냥 언제든지 손해보지 않고 깰 수 있는 것에 오히려. 비중을 오히려 높여 놓으시고 네. 그 돈을 그럼 보통 때는 일반적으로 언제 투자하셔라? 저가일 때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뭐 부동산 시장도 하락했을 때 사셔라. 저가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게 투자의 원칙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저가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저가인지 알았는데 바닥이 있더. 지하도 있었어. 네. 그래서 그 지하를 힌트였어. 확인하는 건 어. 지나가고 나서 알거든요. 네. 이쯤이면 바닥이지 않을까? 설마 더 떨어지겠어? 늘 설마가 사람 잡아요. 맞아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면서 이제 각종 뉴스에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라는 신호가 보였을 때 들어가도 괜찮아요? 늦지 않는다. 요만큼은 못 먹을지언정 네. 손해 보지는 않는다. 그럼요. 다들 너무 빨리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실 문제가 되는 아니야, 거잖아요. 예, 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타면 되는데 바닥을 맞출 수 있어. 이제.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뉴스에서 이제 다 회복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늦었다라는 생각을 오. 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라라는 맞습니다. 말씀하시고 그렇게만 하더라도 일단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그치. 투자가 사실은 돈을 좀 불리려고 하는 건데 네. 마음이 불편한 투자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자산 지키는 것에 집중하셔가지고 너무 섣부른 투자했다가 마음 졸이는 일은 최대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앱을 지우는 것도 하나의 마음 편한 거에 도움이 될까요? 그 우리 심리 선생님한테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맨디 쌤한테 네, 한번 여쭤봐야 될것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정신과 가는 2030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고. 실제로. 왜냐하면 투자 금액을 보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인데 네. 그 2030한테 그 1,000만 원은 크죠. 3년과 5년의 인생을 투자한 금액인 그럼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약간 생활이 안 돼서 그런 그래도 경우 되게 많아요. 잘 기다리시면 기회는 또 오니까 네. 섣부른 판단이나 결정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IMF도 지나오고 그 리먼 브라더스 위기도 지나왔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회복이 안 될 줄 알았어요. 리먼 브라더스 때는 진짜 진짜.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자본주의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랬는데 네. 반도체 값이 오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모른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옛날 말이지만 우리가 좀 새겨야 될 말들이 있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네, 명언이에요. 지나가리라. 예. 오늘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소장님 어떠셨어요? 많이 곤란하셨나요? 오늘도 아니요 되게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우셨어요. 듣는 저희는 즐겁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많은 정보들 다음에도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킵시다. 네. 지킵시다. 예. 저희는 항상 김현 선생님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정보도 얻어가고 또 그 표정에서 행복을 좀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우리 즐겁게 배우면서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지금까지 뉴스는 경제다. 김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